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점검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발사준비위원회에 차후 행동계획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사장 공사만 끝나면 언제든지 실제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일 회담, 북한 전승절 등이 발사 예상 시점으로 꼽힙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딸 주애와 함께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클린룸처럼 꾸민 시설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실무를 참관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정찰위성이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운반 로켓 제작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공사가 끝나면 언제든지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정찰위성 보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중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 방위권은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정찰위성 발사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발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위성 발사 시기로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 주말이나 우리 위성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대규모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이 예정된 다음 주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최종 준비가 길어질 경우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7월 27일이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등에 맞춰 쏘아올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과거 수상한 비밀 거래로 위기 상황을 모면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투자사가 테라 루나 시세를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향후 3년에 걸쳐 루나 코인을 1루나당 30에서 50센트에 매수할 수 있도록 뒷거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증권당국은 권 씨 등의 축하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운용사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현지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권 씨는 코인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도록 만든 테라 USD 시장 가격이 90센트까지 하락하자 점프 트레이딩과 이면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시세 회복을 도와주면 3년간 루나를 30에서 50센트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점프 트레이딩이 즉시 6,200만 개 이상의 테라 USD를 매수했고 코인 가치는 다시 1달러 이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권 씨는 이에 대해 코인이 알고리즘에 의해 자가 치유됐다고 홍보했습니다. 미국 증권당국은 이 비밀 거래 과정에서 점프 트레이딩이 12억 8천만 달러, 1조 7천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된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는 현지에서 위조 여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내고 아파트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권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이에 항고한 상태지만 조만간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에서 또 기술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엔지니어가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보냈다가 적발됐는데요. 기술 초격차 확보에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 반복되는 기술 유출에 기술자에 대한 성과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최근 엔지니어 A씨를 해고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보낸 데 이어 이 중 일부를 또 다른 외부 개인 메일로 2차 발송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삼성 측은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해고와 함께 국가정보원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삼성에서 기술 유출 사고가 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던 직원이 중요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사진을 촬영해 적발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또 연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회사의 기밀 기술로 만든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업체와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반복되자 보안 체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인사 및 성과 보상 제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내부의 승진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 핵심 기술에 관련되어 있고 그거를 이렇게 개발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특단의 어떤 그 보호 조치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술 초격차 확보에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이 중국 등에 자꾸만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보호와 통제, 보상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진흥화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 AR 규제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허위 정보 확산에 AI를 악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챗GPT 창시자도 삶에 도움이 되지만 심각한 위험 역시 존재한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첫 인공지능 청문회 워싱턴에서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인공지능 관련 청문회.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설 소위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개회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입을 닫아버립니다. And now for some introductory remarks. Too often, we have seen what happens when technology outpaces regulation. The unbridled exploitation of personal data, the proliferation of disinformation. 흘러나온 목소리는 블루먼설 위원장의 연설을 학습한 AI 복제 음성이었고 발언 내용은 챗 GPT가 써준 것이었습니다. If you were listening from home, you might have thought that voice was mine and the words from me, but in fact, that voice was not mine. 블루먼설 위원장은 이런 목소리가 재미있을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을 옹호하는 내용이라면 어땠을지 공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별도의 규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중국이 AI를 악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AI 열풍에 불을 붙인 챗 GPT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규제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장 큰 우려로는 조작을 통해 일종의 1대1 대화형 허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think about GPT-4 as a tool, not a creature, which is easy to get confused.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규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정보기관을 설립해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감사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세계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칸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해외 거장들이 모두 모이는 영화제의 영화제죠. 올해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에 진출하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신진 감독들의 작품 등 모두 7편이 비경쟁 부문에서 초청을 받아서 세계 영화 팬들을 만납니다. 칸 영화제 소식 오주현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남부 휴양도시 칸이 다시 영화로 물들었습니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조니 뎁의 복귀작으로 주목받는 프랑스 영화 잔 뒤바리. 최근 가정폭력 논란에 휘말렸던 그는 이번 레드카펫을 통해 복귀를 알렸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칸 영화제가 1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공로상인 명예 황금종려상은 할리우드 명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에게 돌아간 가운데 최고의 영예 황금종려상을 두고 겨루는 경쟁 부문에는 거장들의 영화 21편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영화 브로커를 들고 칸에 등장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영화 괴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은 디 올드 오크로 영화제 사상 최다인 15번째 초청됐습니다. 지난해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브로커의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축제의 주인공이 됐던 한국 영화는 올해 경쟁 부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총 7편이 초청장을 받았는데 신진 감독들이 칸의 무대에 올라 주목됩니다. 특히 가장 뛰어난 신인 감독에게 주어지는 황금 카메라상 등 수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김창훈 감독의 화란도 이상 후보인데 이 영화로 배우 송중기는 처음 칸 레드카펫을 밟게 됐습니다. 비평가 주간에는 유재선 감독의 잠이 진출했습니다. 배우 이선균과 정유미가 주연을 맡아 잠든 이후 겪게 되는 끔찍한 공포를 다뤘습니다. 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라시네프, 초청된 16편의 작품 중 2편이 한국 영화입니다. 블랙핑크 제니도 HBO 드라마 더 아이돌이 비경쟁 부문에 진출하면서 칸에 입성합니다. 연합뉴스 TV 오주연입니다.